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는 주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당신의 눈은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과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지도 모른다.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 지은이 세이노, 발행 데이 1. 발행일 2023년 3월 2일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1부, 2부 영상에 이어 많은 요청으로 3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3부 영상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에 대한 주제에 따라 발췌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저작권 사용 기준에 따라 광고를 일체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광고 영상이 나오는 경우는 유튜브 자체에서 삽입한 광고임을 명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 마음을 읽어라. 2001년 8월 29일. 부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라.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당신 주머니 속으로 들어와 쌓인다는 뜻이다. 만약 흉기를 들면 강도가 되는 것이고 속임수를 쓰면 사기꾼이 되며 연고에 호소하면 상대와의 친분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 시인 김용택은 세상의 길가에서 내 가난함으로 세상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배부릅니다고 노래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강도, 사기, 연고 판매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결코 큰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게 지불하도록 만들어야만 부자가 된다. 어떤 나라에서든 20%도 안 되는 부자들이 80%의 돈을 소유하고 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는 방법이 좋다. 부자들이 흔쾌하게 당신에게 지불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훨씬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노린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상한 건강식품을 고가로 팔거나 사기성 투자를 유도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여,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은 하지 말라. 그래봤자 벼룩의 간을 먹은 벼룩밖에 안 된다. 어쩌다 사업이 잘 된다 해도 악질 사장 물러나라는 직원들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고 싶다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난한 동네에서는 땅 모양이나 전망, 일조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고 살기 바쁜데 가격이 싸고 방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최고다. 부자 동네에서는 얼마나 집의 모양이 잘 나오고 이웃에는 누가 살고 있으며 햇볕이 잘 들고 전망이 좋은지 등이 중요시된다. 같은 크기의 대형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작은 평형이 섞여 있으면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그저 강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몇억 원을 더 지불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이처럼 실용성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가격을 결정한다. 한때 일본 자동차들은 고급차로서의 이미지가 없었다. 약 15년 전 도요타 자동차의 회장은 젊은 엔지니어 10명을 뽑아 특명을 내린다. 앞으로 1년간 미국에 가서 놀아라. 회사에서 준비한 호텔은 보통의 일본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최고급이었고 음식이나 자동차도 최고급이었다. 그들이 1년을 호화판 생활을 하며 놀고 오자 회장이 말했다. 이제 백만장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았는가? 그 백만장자들이 타고 싶어 할 차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등장한 렉서스는 미국의 고급차 시장에서 대히트를 친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라.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부자들은 당신이 먹어본 음식, 당신이 받아온 서비스, 당신이 느끼는 기분, 그 이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다. 당신에게 괜찮아 보이는 수준 정도라면 그들이 지갑을 열 까닭이 없다. 당신의 가족부터 만족시켜라. 2001년 3월 14일. 어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하는 화이트데이였다고 한다. 시비야라는 홍콩 영화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다. 남자는 심야에 일을 하면서도 여자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몇 번이나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고 새벽에 여자 집으로 차를 몰지만 타이어가 펑크난다. 결국 아침이 다 돼서야 여자 집에 도착해 겨우 얼굴을 보게 된다. 몇 개월 뒤, 이제는 새벽에 여자가 남자에게 아직도 일하는 중이냐고 계속 전화를 걸어댄다. 남자는 여자의 지나친 관심에 오히려 피곤해하면서 부담을 느낀다. 당연히 두 사람의 관계는 엉망이 된다. 누구나 한 번은 겪었을 것 같은 이야기 아닌가. 처녀들에게 인기 있는 신랑분은 아마도 능력 있는 남자일 것이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이 일에 미치면 아내는 이렇게 묻는다. 자기는 일이 좋아, 내가 좋아? 그렇게 일이 좋으면 일하고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남편이 책을 읽을 때 책이 좋아, 내가 좋아? 라고 묻기도 한다. 아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참아낼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수없이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 사랑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이다. 그 증거만 확고하게 제공된다면 아내는 남편을 자유롭게 놓아둘 수 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라도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돈이 좋다의 저자 오수키 씨가 여성들이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적어보게 했더니 향수, 꽃, 립스틱, 부부 커피잔 세트, 식기세척기, TV라고 한다. 최근에 어느 60대의 경영자와 저녁을 함께 한 뒤 꽃집에 갔다. 꽃을 좀 사서 사모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했더니 평생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어 쑥스럽다고 하시며 거절하셨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경영자에게 아내는 가장 가까운 고객입니다. 그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날 그 사모님은 온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 남편이 결혼 생활 40년 만에 처음으로 꽃을 사다 주었다는 사실을 자랑했다고 한다. 아내는 자신이 이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만 가지면 무엇이든 참아낸다. 작은 꽃, 전화 한 통, 손수건 하나, 카드 한 장, 향수 한 병. 이런 것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이유는 남편이 그것을 사려고 시간을 내고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가까운 고객인 가족부터 만족시켜라. 그래야 마음 놓고 일에 미칠 수 있다. 부동산에 빨리 눈 떠라. 2001년 8월 1일. 부동산에 대해서는 20대부터 일찍 안목을 키우는 것이 좋다. 돈이 없다고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내게 되면 나중에 돈이 생기거나 투자의 기회가 생겨도 투자 방법을 모른다. 즉, 부동산의 게임판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으며 게임의 법칙이 무엇인지는 돈이 없을 때에 미리 파악하고 있으라는 말이다. 이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돈은 재테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몸값을 스스로 비싸게 만들어 버는 것이며 그렇게 마련된 돈을 비로소 재테크로 불리는 것이다. 이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허망한 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내가 부동산에 눈을 뜬 것은 19세 현역병 시절이었다. 자대에서 내가 받은 일은 보직과는 무관한 부동산 관리였는데 도서관장도 겸임했다. 고등학생 시절에 광고 대행업을 했다가 망한 경험이 고려돼 받은 일이었다. 나는 그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처음 보았고 건축 도면도 처음 봤다.
당신이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일지라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가옥 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를 본인이 직접 교부받아 보라. 그리고 그 서류들에 적힌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책을 통해 꼼꼼히 배워 나가라. 그 다음에는 부동산의 경계와 주변 도로가 지적도와 일치하는가를 현장에서 비교하여 보아라. 지적도에서 방위와 축적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눈여겨보아라. 그러한 서류들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나면 다음 단계는 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이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취득 양도 세금에 대한 법들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법들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확고하게 하거나 국가에 돈을 얼마나 납부하는가를 알려주는 법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이 벌게 될 수익을 계산하는 법은 건축 관련 법들이다. 왜 그럴까? 모든 부동산은 개발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가 매겨진다. 이때 개발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이다. 대한민국 법은 전혀 안 바뀌는 법과 너무 자주 바뀌는 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세법과 건축법은 아주 자주 바뀌는 법들이므로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 건축비와 인테리어 비용의 동향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몇 년 된 다가구 주택을 산다고 하자. 요즘 서울 시내의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의 건축비는 평당 200에서 220만 원 선이다. 땅값은 별도 논의한다고 치고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는 그 주택을 새로 지을 때의 총 건축비를 염두에 두고 협상하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 잘 지은 집, 튼튼한 집이라는 말만 믿고 구입하지 말고 건축 도면과 전기나 수도 등에 대한 설비 도면도 최대한 챙겨야 한다. 그래야 유지 보수도 쉬워진다. 집 쉽게 팔려면 여심을 잡아라. 2001년 3월 25일. 집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고 싶을 때 제값을 받고 파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개업소의 말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팔고자 하는 집이 우선은 중개업자들에게 매혹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수수료를 10만 원이라도 더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아무도 구경을 오지 않는다면 두서너 정거장 거리가 떨어진 다른 중개업소들에도 집을 내놓아라. 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올려놓아라. 그러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근처 중개업소에만 내놓아도 되고 평상시에 매매 가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중형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 융자가 있으면 판매에 유리할 것이나 대형인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다. 집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99%가 여성들이다. 남편들은 남북 문제나 지역 갈등 같은 큰 일만 생각하는지 집을 사는 것 같은 사소한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대범한 분들이 많다. 그 점을 노려라. 여자들 마음에 들어야 쉽게 팔린다. 주부들은 대부분 친구들의 부엌과 욕실을 자기 집과 비교한다. 주부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부엌이며 옷을 벗는 곳이 욕실이다. 그 두 곳이 편리하고 멋있어야 한다. 보다 더 예쁜 부엌과 욕실을 위해 5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 아니 그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인테리어 잡지를 보아야 한다. 여성 잡지마다 실리는 인테리어 사진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눈여겨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인테리어 전문지를 몇 권만 보게 되면 실내 장식 재료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디서 파는지도 알 수 있다. 가끔은 업체에 전화를 해 평당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물어보고 주택 관련 전시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물어보라. 조명에 대해서도 생각하라. 조명은 집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바꿔놓는다. DIY 상점들도 자주 구경 가라. 부엌 가구는 문짝만 바꾸거나 무늬 시트지를 붙이기만 해도 멋있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틈틈이 집을 고쳐 나가면 살면서 기분도 좋아진다.
서구인들은 자기가 직접 칠을 하고 고쳐 나가면서 집값을 올려놓는데 우리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팔 때는 그 비용을 절반도 건지지 못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소품에 의해 느낌이 좌우된다는 점도 잊지 말고 소파 같은 덩치 큰 가구들은 가능하면 치워 놓아라. 그래야 집이 넓어 보인다. 모델하우스들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아울러 팔고자 하는 가격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불리하다. 평창동의 어느 고급 주택은 3년 전부터 신문 광고까지 하며 팔려고 하는데 쭉 지켜보니 최근에야 처음 가격에서 20%를 낮췄다. 대부분의 경우 1,0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 1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500만 원을 싸게 파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정리해고의 사회학. 오래전에 부동산 경매로 부를 늘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가 이렇게 조언했다. 경매 물건에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한이 서려 있다.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담보로 잡힌 물건을 날리게 됐기 때문이다. 불행해진 사람들의 사정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은 재고해봐야 하지 않겠나. 틀린 말은 아니었다. 경매 물건 중에는 입주자가 어이없이 전세금을 날리고 거리로 나앉게 된 경우가 많다. 그들을 생각하면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 듯 싶다. 하지만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생각하면 그 담보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는 물건이다. 윤리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가? 늦은 밤 어느 약국에 강도가 들어왔다가 약사에게 발각돼 격투가 벌어졌다. 약사는 칼에 찔려 죽고 강도는 붙잡혔다. 당연히 당신은 강도가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보도됐다. 그 약사는 불치병 특효약을 발명한 사람이고 강도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인데 강도의 아내는 그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는 전 재산을 팔아 100만 원을 들고 약을 사러 갔으나 약사는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안 판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밤에 약을 훔치려고 들어왔다가 약사에게 들켰고 싸움이 벌어져 엉겁결에 살인을 하게 된 것이다. 자, 이제는 누가 나쁜 놈인가? 의견을 말하기가 망설여지는가? 이번에는 그 다음날 신문에 또 다른 기사가 나왔다. 그 약사는 특효약을 발명하기 위해 전 재산을 바쳤으며 그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못했고 이혼까지 당했다. 그런데 그 불치병은 1,000만 명에 1명꼴로 걸리는 병이라 특효약이라 해도 많이 팔릴 수는 없으며 약사가 요구한 1,000만 원은 그가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미미한 금액이었다. 당장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해도 그 정도의 돈은 필요했다. 자, 과연 누가 나쁜 사람인가? 누구도 이런 윤리게임에서 자신있게 나쁜 놈을 골라내긴 어려울 것이다. 경제에서도 이런 게임은 계속된다. 기업이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면 노조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한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다. 당신에게 전세를 놓을 집이 하나 있다면 전세금을 얼마나 받겠는가? 시장 가격에 따라 남들 받는 만큼 받겠다고 할 것이다. 전세로 들어올 사람의 개인적인 형편을 고려해 전세값을 결정하는 주인은 없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경제 원리다. 당신에게 자녀가 둘 있는데 수입이 반해서 1명만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일단 생활비도 줄여볼 것이고 집을 팔아 여유 자금을 만들어 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아이 1명만 대학에 보내고 다른 아이는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기업도 마찬가지다. 수익 구조가 취약해지면 어쩔 수 없이 고정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어째서 경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나도 그 점은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나는 경영자와 고용인의 대립이 빚어내는 갈등 구조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하고 소화하려 노력했다. 물론 지금의 나는 전형적인 부르주아에 속한다. 프랑스어 부르주아라는 말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듯 나는 분명 자본주의의 부자들이 사는 성 안에 거주한다. 하지만 내가 청년기를 보낸 70년대 초는 산업화 시대의 정점이었고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다. 그래서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서 이명훈이 변증법이란 단어만 보아도 가슴이 뛰었듯이 나는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를 보면 가슴이 찡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에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이 시대적 배경이다. 가난한 농부 조드 일가는 대공황과 가뭄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버리기로 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 기계화도 그들의 고통을 키운다. 트랙터 기사 1명 때문에 20세대가 입에 풀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수학 인부 800명 모집, 고임금, 숙소 제공이라는 광고 전단을 보고 길을 떠난다. 그들은 고물 자동차를 타고 새로 난 도로를 달린다. 그들의 꿈은 좋은 차를 갖는 것, 그리고 그 당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영화나 라디오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푼 꿈을 품고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수십만 명의 떠돌이 농민들이 모여 있었고 임금은 너무도 낮은 수준으로 깎여 있었다. 결국 온 식구가 달려들어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수입밖에는 얻지 못했다. 그러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투쟁 의식이 싹트기도 했으나 불온 사상으로 몰려 심한 박해를 받는다. 굶주림과 착취로 괴로움을 겪는 그들에게 잘 익은 포도는 이미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의 포도였다. 그들은 동맹 파업에 들어가고 지주들은 폭력배를 불러들인다. 농민들 편인 목사는 폭력배들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죽고 만다. 조드의 맏아들 톰이 복수를 하지만 지주들에게 매수된 경찰의 추격을 받는다. 장마철이 되어 모두 창고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창고에서 해산을 하지만 아이는 죽는다. 여인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한 사나이의 입에 자신의 젖을 먹으라며 유방을 물려준다. 비가 그치면 그들은 또다시 고물 자동차를 몰고 살 길을 찾아 정처 없이 떠난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변혁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구조조정으로 강제 퇴직하게 된 가장들, 일확천금의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영화나 TV 같은 매체에서 화려하게 소개되는 스타들을 동경하는 젊은이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신기술을 가진 사람들만 대접받는 사회. 최고 경영자의 연봉은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지만 사원들은 계약직으로 대체되면서 연봉이 깎이는 임금 구조. 아내와 맞벌이를 해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현실. 황금족이라고 불리는 부유층의 호사스러운 소비 생활. 고물 컴퓨터로 정보 고속도로를 기웃거려 보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 어쨌든 당신이 포도 농장 주인이라고 하자. 인부들에게 품삯을 얼마나 주겠는가? 남들이 주는 수준? 아주 후하게 노임을 지불한다면 당신의 포도는 경쟁자들의 것보다 비싸져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농장이 폐쇄될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1970년대 우리 사회를 배경으로 한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보자. 난쟁이 아버지는 안 가져본 직업이 없을 만큼 열심히 일했지만 가진 것이라곤 무허가 건물 한 채뿐이다. 자식 교육만큼은 남들처럼 시켜보려 하지만 결국엔 모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나가 일한다. 난쟁이가 가진 꿈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쇠공에 실어 달을 향해 쏘아 올리는 것이다. 그는 그 꿈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 공장 굴뚝에서 떨어져 죽는다. 난쟁이의 장남인 영수는 아버지와는 달리 배움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도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공장에서 부당한 임금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항의하던 끝에 기업 총수를 죽이기로 결심하지만 총수의 동생을 죽이고 만다. 둘째 아들인 영호는 자기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다.
무엇을 개선하려 해도 뜻대로 되는 일이 없자 삶에 지쳐버린다. 명희와 영희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여성을 대표한다. 그들은 공장에 다니며 몸을 팔게 된다. 가장 많이 희생되면서도 사회적으로는 가장 큰 비난을 받는다. 이 소설에서도 우리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처절한 갈등을 볼 수 있다. 두 소설 모두에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노동법에 명시된 인간적 처우를 받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최소한의 요구조차 무시하는 나쁜 자본가들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지금 세상은 노동자를 부품화하던 전태일의 시대가 아니라고 믿는다. 노동법은 강화됐고 수많은 업체들이 인건비 상승과 노조와의 갈등을 피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망령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어느 사업에서든지 인사관리와 인건비는 큰 문제가 된다. 인건비를 최소화해 자본가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경쟁 업체보다 고정 비용을 적게 들여야 살아남기 때문이다. 무능한 직원들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 기업이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어 이익을 많이 내면 고용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득을 많이 내느냐 못 내느냐 하는 것 역시 직원들의 몫이다. 직원들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이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직원으로 뽑았으면 끝까지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회사가 자식 기르는 부모인 줄 아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나는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덕담을 늘어놓거나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는 못한다. 당신이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학자들은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피고용인 관점에서 추구하는 비용이다. 반면에 경영자는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대체 비용이라고 부른다. 당신의 대체 비용은 낮은데 고용 비용은 높다면 경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체 비용은 철저하게 당신이 하는 일의 내용과 결과로 결정돼야 하며 학벌이나 나이, 고향, 정치적 연줄 등과는 전혀 무관해야 한다. 당신이 처한 개인적 상황을 인간적으로 고려하는 휴머니즘도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전쟁은 더욱 심화되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휴머니즘 향기가 그윽한 대안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안타까운 것은 경제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도 남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내 눈에는 지금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총탄들, 여기저기에 폭탄이 떨어져 땅이 움푹움푹 패고 건물이 무너지는 광경이 선명하게 보인다. 분노의 포도에 나오는 여인이 굶주린 남자에게 젖을 물려주고 난쟁이가 작은 공을 쏘아 올리려 한다고 해서 전쟁터에도 그런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면 몽상가 아니면 문학소년이다. 이런 경제전쟁 상황 속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무슨 협회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는 것이 과연 잘하는 처사인가에 대해 나는 의문을 갖는다. 어찌 보면 협회라는 진입장벽을 세워놓고 끼리끼리 해먹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20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던 GE 총수 잭 웰치의 철학은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것이다. 나도 그렇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과 무자비한 정리해고가 모순으로 생각되는가? 루이스 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누구와 이웃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직원을 사랑하고 직원에게 투자하라. 그러나 누가 회사의 이득을 가져올 직원인지는 가려내자. 경제가 어려웠을 때 유럽은 근로자의 수를 줄이기보다는 근로시간을 줄여 전체 근로자를 껴안는 휴머니즘을 실천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냉혹하게 근로자 수를 줄였다. 세월이 지나자 그 유럽 기업들의 상당수가 미국 기업들에게 넘어갔다.
노동의 세계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아무리 변화와 자기 개발을 외쳐도 마이 동풍으로 받아들이고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컴퓨터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간부급들 중엔 컴맹이 수두룩하다. 악화를 빨리 내보내는 것이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구조 조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전쟁의 법칙을 자꾸만 무시하기 때문이다. 세이노를 만나다. 2008년, 2009년 세이노를 직접 만난 세이노의 가르침 다음 카페 김용희 운영자와 회원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당시 저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은 저자 확인을 거쳐 수정하였습니다. 부자. 내가 지금 욕하는 사람이 미래의 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큰 부자들은 사기를 치거나 속이지 않는다. 이는 작은 부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부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나쁜 놈들만 뉴스에 나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뉴스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가난한 자들은 모두 나쁜 놈이라는 말도 성립하게 된다. 언론에 나오는 부자들과 실제 큰 부자들은 다르다. 부자 2세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그냥 흥청망청 쓰며 물려받은 사업이나 돈을 말아먹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1세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고 물려받은 만큼 물려주는 이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근검절약하며 돈을 아껴 쓴다. 물려받은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는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솔직히 부자는 감탄이 줄어들 수 있다. 이제는 웬만해서는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랜드 캐년도 경비행기로 관광을 하고 알래스카도 가고 희망봉에서 일출도 보고 나니 웬만한 곳에서는 감동을 받지 못한다. 200억을 내고 우주 여행을 가는 부자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부자의 안 좋은 습성은 자꾸 자연을 끌어온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부자 중에는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분재 가게를 아예 통째로 사버리는 사람도 보았다. 공부. 젊은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배워라. 이걸 배워서 이걸 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나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도 공부했었다.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다양성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요즘은 두 개의 신문을 주로 본다. 매경과 중앙. 절대 신문 기사를 다 믿지 말라. 언론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내는 기사도 있다. 신문의 기사는 대부분 회사, 업체에서 보낸 보도 자료를 그대로 싣는다. 예를 들어 A, B, C, D, E 모든 신문에 나온 기사는 모두 보도 자료다. 만약 A신문에만 기사가 나왔다면 그것이 기자가 직접 발로 뛴 기사다. 경제. 경제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그것은 신문에서 얻을 수 있다. IMF가 터졌을 때 나는 무엇을 했었느냐? 일단 서점에 가서 멕시코 같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먼저 찾아보았다. 그리고 반드시 극복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투자를 했다. 9.11 때도 대공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사례를 찾아보고 결과를 연구했다. 패닉은 기회다. 예금자 보호법을 이용하여서 이율 높은 곳에 분산 예금한다. 그러다가 패닉이 오면 기회로 활용해라. 기회를 조급하게 생각하면 이 땅 한번 사보세요 라는 말에 귀가 솔깃할 뿐이다. 그렇게 좋은 땅을 누가 남에게 추천하겠나. 자기가 사지. 돈. 돈은 벌려고 해서 벌리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운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무조건 미련하게 모으라고 말한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수익률에는 사기가 많다. 경매 투자 모임도 마찬가지다.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친구가 돈 좀 벌자며 나에게 좋은 땅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내가 땅을 소개시켜 주겠는가? 좋은 땅이면 내가 사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 물론 작은 규모는 직원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다.
하지만 큰 규모라면 친구에게 소개시켜줘서 수익을 나눌 필요가 없다. 친구니까. No. 주식 같은 경우는 사라고 권유하는 것들은 거의 그 사람이 소유한 주식이다. 이 사회에서 보수를 많이 받는 직종은 남이 써놓은 것을 이해하고 풀이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직종을 서류 해독자라고 부르며 이들은 서류만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일을 한다. 이런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CEO가 있다. 변호사나 판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서류 해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자녀들 선물로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나오는 모형물 조립을 권한다. 거기에는 조립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가장 쉬운 종류의 서류이지만 처음부터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 세상에는 나쁜 놈과 나빠질 놈이 있다. 나빠질 놈을 대비하라. 나빠질 놈, 친구니까 돈을 빌려달라. 나빠질 놈이 아닌 경우 담보를 잡힐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 1. 명품과 명품이 아닌 것의 차이는 미약하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미약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잘해야 한다. 똑똑한 것도 좋지만 충성이 필요하다. 프로가 되려면 아마추어를 능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마추어가 너무 많이 장사를 한다. 과외를 한다면 내가 잘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 넣어줘야 한다. 한 달 뒤에 과외비 협상을 해보아라. 50% 인상을 요구해서 받아들여진다면 성공한 것이다. 부모가 꺼리더라도 학생이 잡게 된다. 다만 능력에 자신이 없다면 섣불리 시도하지는 마라.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고액 과외를 가게 되면 구두를 좋은 것을 신어야 한다. 학생 방에 들어가게 되면 학부모가 보는 것은 남겨진 구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외도 이미지 싸움이다. 좋은 차를 타고 방문할 여건이 안 된다면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일을 잘하는지는 금방 나타난다. 하찮은 실수를 하는 자들 치고 일 잘하는 놈이 없다. 일을 잘해야 프로다. 똑같은 물건을 판다면 형, 동생의 물건을 살 것이다. 고객의 형, 동생이 되어라. 고민을 상담하되 솔직하고 진실되게 해라. 대개 회사 의사결정권자의 연령대는 40에서 50대이고 그들은 외로운 사람이다. 그들에게 동생이 되어 자신의 고민을 까발리라는 것이다. 그럼 그들이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 밥도 사줄 것이다. 봐라, 지금도 내가 사잖아. 잡지나 신문은 광고 효과가 없다. TV도 별로고 차라리 라디오가 낫다. 하지만 최고의 광고 수단은 입소문이다. 입소문은 신뢰의 대가로 퍼지게 된다. 좋지만 비싼 상품을 팔아라. 같지만 비싼 상품을 팔려 하면 망하게 된다. 어떤 장사든 사업이든 마찬가지다. 장사하는 상대가 내게 권하는 물건은 첫째, 자기 마진이 높은 물건이거나 재고가 많은 물건일 확률이 높다. 역으로 내가 장사할 때는 경험상 3년 차부터 돈이 벌린다. 1년째는 적자를 각오한다. 남들보다 싸게 팔아라. 남들 6시간 잘 때 3시간만 자라. 2년째는 똔똔. 찾아오는 고객이 늘어서 본전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3년째는 수익 기미가 보인다. 경쟁자가 떨어져 나가므로 돈이 벌릴 수밖에. 4년째는 돈을 쓸어 담을 수도 있다. 돈은 신뢰의 대가다. 제3자가 불편해하는 일을 해결해주는 사업이나 장사는 돈이 된다. 고객이 돈을 낼 만한 확실한 이유를 주는 것. 그런 곳은 장사가 잘 된다. 같은 상품이라도 의식이 있는 상품이 좋다. 때로는 고객을 감탄시키기 위해 쇼를 해야 하기도 한다. 다만 쇼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은 뒤에는 노력한 만큼 얻게 될 것이다. 오렌지 주스에 얼음을 담아 팔더라도 고객이 직접 얼음에 주스를 부어 먹는 상품이 더 로맨틱하다는 것이다. 고객에게는 뭔가 복잡한 걸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아카사카 호텔 라운지에서는 오렌지 주스를 시키면 주스를 반쯤 채운 컵과 오렌지 셔벗이 든 컵을 따로 주면서 셔벗에 조금씩 주스를 넣어 마시면 훨씬 맛있다고 한다.
고객들이 중간 과정을 알 수 없는 의심 업종에서는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잘 팔리게 된다. 고객이 의심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신뢰는 곧 돈이기 때문이다. 돈이 결부되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세이노를 사람들이 믿는 것은 세이노가 그를 통해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이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까발려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 삶의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마라.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한다. 정답은 없는 것 같다. 한쪽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피곤해진다. 조화가 필요하지만 같이 보내는 시간과 행복의 크기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했다는 증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것은 시간 날 때 미리 준비해 두었다. 생일 때에는 이상하게 바빠지기 때문에 때 맞춰서 사기가 힘들다. 꽃은 미리 준비하기가 힘들지만 선물은 가능하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자. 그때 아이들에게 책 보는 습관을 들여주면 좋다. 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고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본받기 때문이다. 직접 학원 사업, 과외를 해본 경험상 고액과외니 뭐니보다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더라. 지난날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 신혼 첫 가을에 아내와 속리산에 갔는데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 오색 약수터 입구에서 택시를 타고 올라가서 잠시 단풍 구경시켜주고 그 택시로 다시 내려와 고속버스로 올라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기사가 운전을 하면 난 조수석에 앉아서 무게를 잡아야만 했다. 가족들하고만 있을 때처럼 편한 분위기를 만들기는 힘들었다. 바쁘기도 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가족들은 조용히 시키고 전화만 한참 하기도 했다. 출장을 가면 공항에서 회의를 하고 바로 이동하기도 했다. 지도상으로 보면 점만 찍으며 이동을 한 것이다. 공항에 도착하면 팩스가 50에서 60장씩 도착해 있기도 했다. 한창 바쁠 때에는 타고 간 비행기에 있던 승무원들을 올 때 그대로 만난 적도 있었다. 그들은 도착지에서 2, 3일 체류하므로 그만큼 바쁘게 돌아다녔던 것이다. 바쁜 생활을 계속하다 뭔가 놓치는 것 같아서 2000년부터는 사업을 줄였다. 아내가 생기는 건 돈밖에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다. 물건을 잘 사야 잘 산다. 당신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돈 자체를 소유하기 위해 돈을 벌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기 위함이다. 때문에 구매 행위는 돈을 버는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기 매월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 이번 달 월급을 받았을 때 두 사람 모두가 똑같이 원하는 것은 세탁기를 새로 장만하고 집에 있는 깨진 세면기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자. A는 세탁기를 대리점에서 30만 원을 주고 샀고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B는 20만 원을 주고 샀다. 세면기인 경우에는 A는 가까운 인테리어 업소에 부탁하여 10만 원을 주고 교체하였다. B는 세면기 판매 업소들을 찾아다니며 5만 원에 구입하여 스스로 교체하였다. A는 골치 아프게 돌아다닐 필요 없이 편리한 쇼핑을 한 셈이다. B는 시간을 투자하여 세탁기들의 성능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면서 공부하였고 세제가 자동 투입되는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모두 동일한 세탁기를 20만 원에 샀다. 또한 세면기 하나 구입하고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다. 그 결과 A는 4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 60만 원이 되었지만 B는 25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 75만 원이 되었다. 이런 경우 나는 B의 봉급은 A의 입장에서 볼 때 115만 원에 상응한다고 계산한다. 왜냐하면 A가 봉급을 115만 원 받아야 세탁기와 세면기를 사고 남은 돈이 B의 75만 원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물건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생활의 수준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상대방보다 수입을 가상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돈이 많다는 뜻 아닌가? 여기서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될 요소가 있다. 시간이다. 만일 A에게 있어서 모든 여유 시간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A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편리한 구매를 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걸어서 30분 되는 곳에서는 배추를 500원에 팔고 있고 집 바로 옆에서는 비슷한 품질의 배추를 2,000원에 팔고 있다면 배추를 싸게 사러 걸어갔다 오는 데 소요되는 1시간의 값은 1,500원이 된다. 결국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불편하지만 찾아 나설 것인지 아니면 편리한 구매를 택할 것인지의 선택 여부는 당신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선택은 물건 구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나서 등기를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법무사에게 의뢰할 것인가 같은 서비스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불친절한 법원 공무원들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내 힘들게 직접 등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손쉽게 법무사에게 부탁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손쉽게 법무사에게 부탁하였을지라도 채권 할인을 법무사에게 부탁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채권을 판매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비용의 차이가 난다. 당신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간을 투자해 직접 알아보고 결정한다면 언제나 당신의 지출은 편리함을 택하는 사람들의 지출보다 적게 이루어진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월급 이외에는 특별히 돈 나올 구멍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개발에 열심히지도 않은 사람들이 돈이 절약되는 불편함보다는 돈을 더 지출해야 하는 편리함을 택하는 경우들이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나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 역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는 안다. 그러나 기업이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간에 돈을 주고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는 예술의 경지에 올라야 한다. 내가 경영자로서 갖고 있는 단 하나의 구매 원칙은 사장의 친구가 와도 품질과 가격에 경쟁력이 없다면 절대 구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파는 떡도 싸야 사 먹고 형이 파는 떡도 맛있어야 사 먹겠다는 정신이 당신에게 없다면 당신은 부자가 되는 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